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출국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분주히 오가는 평범한 늦은 오후였다. 항공편 지연으로 인해 평소보다 더 많은 승객들이 대기실에 몰려 있었고 면세점과 카페들은 사람들로 북적거렸다. 그 누구도 몰랐다. 이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한 마리 진돗개의 예리한 후각이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사건의 실마리를 풀어낼 것이라는 사실을. 공항보안대 소속 진돗개 백두는 8년간의 완벽한 근무 기록을 자랑하는 탐지견이었다. 새하얀 털에 똑똑한 눈빛을 가진 백두는 마약 화약 현금은 물론이고 심지어 불법 반입식품까지도 놓치지 않는 것으로 유명했다. 담당 조교인 김민준 경위는 백두를 아들처럼 아꼈고 백두 역시 김민준을 전적으로 신뢰했다. 이들의 팀워크는 공항 내에서 전설적이었다. 하지만 이날 백두의 행동은 평소와 달랐다. 일반적인 순찰을 하던 중 갑자기 걸음을 멈추더니 코를 벌름거리며 공기 중에 무언가를 포착하려고 했다. 김민준 경위가 "에 그래 백두야" 라고 물었지만 백두는 대답 대신 목을 길게 빼고 어딘가를 응시했다. 그 시선의 끝에는 체크인 카운터 근처에서 캐리어를 끌고 가는 젊은 여성이 있었다. 여성은 20대 중반으로 보였고 연분홍색 원피스에 하이힐을 신고 있었다. 일견 평범한 해외여행객처럼 보였지만 백두의 반응은 점점 더 강해졌다. 털을 곤두세우기 시작하더니 낮게 으르렁거리기 시작했다. 김민준 경위는 백두의 8년 경력을 믿었다. 백두가 이런 반응을 보일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었다. "이상하다 백두야, 뭘 맡았니?" 김민준 경위가 중얼거리며 백두의 시선을 따라갔다. 그때 백두가 갑자기 목줄을 끊을 듯이 앞으로 돌진했다. 여성을 향해 일직선으로 달려가더니 그녀의 치마 자락을 입에 물고 세게 잡아당겼다. 연분홍색 원피스가 찢어지는 소리와 함께 여성의 비명이 터미널 전체에 울려 퍼졌다. "아, 뭐하는 거야? 이 개가 미쳤나?" 여성이 뒤로 넘어지며 소리쳤다. 주변 승객들이 놀라서 몰려들기 시작했다. "어떻게 된 거예요? 개가 사람을 공격해요. 책임자 어디 있어요?" 항공기 소음보다도 큰 소란이 일어났다. 김민준 경위가 급히 달려왔지만 백두는 여전히 여성의 치마를 놓지 않고 더 세게 잡아당겼다. 그 순간 찢어진 치마에서 무언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투명한 비닐봉지였는데 그 안에서 붉은 액체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공항 터미널 전체가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떨어진 것은 피였다. 신선한 인간의 피였다. 그것도 상당한 양이었다. 김민준 경위가 급히 비닐봉지를 집어들었다. 백두는 여전히 여성을 향해 으르렁거리고 있었고 여성은 창백한 얼굴로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이게 뭡니까? 설명해 주세요." 김민준 경위가 엄한 목소리로 물었다. 저도 몰라요. 왜 저한테서 그런 게 나왔는지." 공항보안팀이 즉시 현장을 통제했다. 여성은 긴급히 보안실로 이송되었고 백두도 함께 따라갔다. 터미널은 일시적으로 봉쇄되었고 과학수사팀이 급히 출동했다. 피를 간이 검사한 결과 A형 인간의 피로 확인되었고 DNA 분석을 위해 국과수로 보내졌다. 보안실에서 여성의 신원 확인이 시작되었다. "이름이 뭡니까?" "박소영입니다." 여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하지만 주민등록번호를 조회한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박소영이라는 이름의 여성은 2년 전 부산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가짜 신분증이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김민준 경위가 다시 물었다. 여성은 답변을 거부했다. 그 사이 백두는 계속해서 여성의 캐리어 주변에서 흥분한 상태를 유지했다. 캐리어에서 뭔가 강한 냄새가 나고 있는 것 같았다. 캐리어를 열어보니 겉보기에는 평범한 여행용품들이 들어있었다. 옷까지, 화장품, 액세서리들이었다. 하지만 백두의 반응은 더욱 격해졌다. 캐리어 바닥을 자세히 살펴보던 김민준 경위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바닥재가 다른 부분보다 두꺼웠고 모서리가 부자연스럽게 접착되어 있었다. "이것 좀 보세요." 김민준 경위가 동료를 불렀다. 조심스럽게 바닥재를 벗겨내자 그 밑에서 소름 끼치는 물건이 나왔다. 의료용 보존액에 담긴 잘려나간 사람의 손가락이었다. 매니큐어가 발린 여성의 손가락이 투명한 용기 안에서 마치 표본처럼 보관되어 있었다.
세상에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경악했다. 여성은 이제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다. 제발 저를 죽이지 마세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도 피해자예요. 저희를 잡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죽을 거예요. 이 순간부터 한국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인신매매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긴급수사본부가 설치되었다. 여성의 휴대폰과 소지품들이 전면 압수되어 분석에 들어갔다. 휴대폰에는 심카드가 없었고 일반적인 앱들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하지만 숨겨진 폴더에서 끔찍한 내용들이 발견되기 시작했다. 지하실에 갇힌 여성들의 사진과 동영상이 수십 개 저장되어 있었다. 팔다리가 묶인 채 공포에 질린 표정을 짓고 있는 젊은 여성들의 모습이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각 사진마다 상품 번호와 가격이 적혀 있다는 사실이었다. 마치 인간을 상품으로 취급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것들은 뭡니까? 수사관이 물었다. 여성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붉은 거미줄이라고 불러요. 그녀가 거의 속삭이듯 말했다. 아무도 그들의 정체를 알지 못해요. 하지만 그들은 모든 것을 알고 있어요. 제가 여기서 잡힌 것도 이미 알고 있을 거예요. 붉은 거미줄, 지금까지 한국 수사기관이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이었다. 하지만 이 이름이 앞으로 대한민국 전체를 공포로 몰아넣을 조직의 실체를 드러내는 열쇠가 될 것이었다. 여성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되었다. 지문과 DNA 검사 결과 그녀의 진짜 이름은 최민지였고 1년 전 해외 취업 상담이라는 명목으로 접촉한 업체에 의해 납치된 피해자였다. 하지만 장기간의 협박과 세뇌를 통해 조직의 운반책 역할을 하게 된 것이었다. 저희 가족을 볼모로 잡고 있어요. 최민지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하지만 다른 피해자들을 구하고 싶어서 일부러 단서를 남겼어요. 그 개가 알아챌 줄은 몰랐지만 백두가 반응한 것은 단순히 피냄새 때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극도의 공포와 절망에 젖은 살아있는 사람의 냄새였다. 최민지는 다른 피해자의 피를 자신의 옷에 묻혀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구조 신호를 보내려 했던 것이다. 최민지의 증언을 바탕으로 수사망이 좁혀지기 시작했다. 그녀가 출발한 곳은 경기도 외곽의 한 폐공장이었다. 그곳에서 물건을 받아서 해외로 운반하는 것이 그녀의 임무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일부러 증거를 남겨서 조직이 발각되기를 바랐던 것이다. 밤 2시 특수부대와 함께 백두가 현장으로 출동했다. 폐공장은 겉보기에는 완전히 버려진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백두가 공장 뒤편의 한 구덩이 앞에서 멈춰 서더니 3번 연달아 짖었다. 수사팀이 구덩이를 파보니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나타났다. 지하실의 광경은 상상을 초월하는 끔찍함이었다. 5개의 좁은 방에 젊은 여성들이 갇혀 있었다. 모두 쇠사슬에 묶인 채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다. 벽에는 마치 가축을 관리하듯 상품번호 KR 2205, 간 이식 적합도 A급, 상품번호 KR 2208 신장 우수 일본 수출 예정 같은 메모들이 적혀 있었다. 이곳은 단순한 감금 장소가 아니었다. 인간을 해체해서 장기별로 판매하는 도축장이었던 것이다. 한쪽 벽면에는 수술 도구들이 정렬되어 있었고 다른 쪽에는 장기 보관용 냉동고가 설치되어 있었다. 백두가 한 구석에서 또다시 짖기 시작했다. 그곳에는 숨겨진 방이 하나 더 있었다. 방 안에는 고가의 인터넷 스트리밍 장비가 설치되어 있었다. 여러 대의 카메라와 조명, 그리고 실시간 방송을 위한 컴퓨터들이 있었다. 벽면의 모니터에는 다른 지역의 감금 장소들이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었다.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들은 단순히 장기를 적출해서 판매하는 것만이 아니었다. 그 과정을 실시간으로 인터넷에 중계해서 전 세계의 변태적 취향을 가진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던 것이다. 한 번의 라이브 방송으로 수억 원을 벌어들였다. 구조된 여성들 중 한 명은 6개월 전 실종된 연예인 지망생 이지은이었다. 그녀는 오디션을 본다는 말에 속아 이곳으로 끌려왔다고 했다. 저희를 살려둔 이유는 더 비싼 값에 팔기 위해서예요. 그녀의 팔목에는 바코드가 문신으로 새겨져 있었다.
마치 상품처럼 관리되고 있었던 것이다. 다른 피해자는 매일 피를 뽑아가요. 일주일에 한 번씩 수술해서 장기 상태를 검사해요. 건강한 장기는 냉동 보관하고 손상된 부분은 즉석에서 제거해요. 라고 증언했다. 이들은 살아있는 상태에서 조금씩 해체되고 있었던 것이다. 수사가 진행될수록 붉은 거미줄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했다.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동남아시아 전체에 걸친 거대한 네트워크였다. 각국의 젊은 여성들을 납치해서 장기를 적출하거나 성매매에 이용한 후 증거인멸을 위해 살해하는 조직이었다. 특히 충격적인 것은 그들의 재활용 시스템이었다. 피해자들 중 일부를 살려두어 조직의 업무를 대신 수행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가족을 볼모로 잡고 협박과 세뇌를 통해 피해자 스스로가 다른 피해자들을 운반하거나 감시하는 역할을 하게 만드는 정교한 시스템이었다. 공항에서 잡힌 최민지도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1년 전 납치되어 장기간 감금과 고문을 당한 후 조직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살아있는 도구가 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마지막 양심을 잃지 않고 다른 피해자들을 구하려고 했다. 백두가 그날 공항에서 맡은 냄새는 바로 그 절망과 희망이 뒤섞인 복잡한 냄새였다. 아직 살아있는 사람들의 냄새 구조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의 냄새였다. 백두는 그 미묘한 차이를 정확히 구별해낸 것이다. 수사팀은 최민지의 휴대폰에서 발견된 암호화된 메시지를 해독했다. 그 안에는 전국 각지에 숨겨진 다른 감금 장소들의 정보가 들어있었다. 최민지가 목숨을 걸고 남긴 구조 요청이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전국 동시 다발적인 구조 작전이 시작되었다. 백두는 각 현장에서 생존자가 있는 곳을 정확히 찾아냈다. 부산의 한 펜션 지하실, 대구의 폐병원 3층, 인천의 컨테이너 창고, 광주의 폐쇄된 모텔까지 총 12곳에서 67명의 생존자가 구조되었다. 하지만 수사가 진행될수록 더욱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다. 조직의 우두머리는 겉으로는 존경받는 의료인이라는 것이었다. 박한석 서울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하버드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성형외과 전문의였다. 그는 평소 의료봉사와 자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유명했다. 언론에도 자주 출연해서 의료윤리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 강연하곤 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8년간 붉은 거미줄을 운영하며 수백 명의 생명을 농락한 악마였다. 박한석의 강남 소재 성형외과는 겉으로는 고급스러운 의료기관이었다. 하지만 지하 3층에는 비밀 수술실이 있었다. 그곳에서 납치된 피해자들의 장기를 적출하고 그 과정을 부유한 해외 고객들에게 라이브로 중계했다. 한 번의 중계로 10억 원 이상을 벌어들였다. 박한석은 의학 지식을 악용해서 피해자들이 최대한 오래 살아있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했다. 한 번에 모든 장기를 적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에 걸쳐 조금씩 떼어내면서 상품의 신선도를 유지하는 기술을 개발한 것이다. 그의 병원 지하에서 발견된 연구 노트에는 소름 끼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었다. 신장 하나를 제거한 후 생존 기간 평균 6개월, 간의 30% 절제 시 재생 가능성 80%, 심장은 마지막에 적출해야 최고 가격 받을 수 있음 등등. 특수부대가 박한석의 병원을 급습했을 때 그는 이미 도망친 후였다. 하지만 병원에서 발견된 증거들은 상상을 초월했다. 대형 냉동고에 보관된 수십 개의 인간 장기들, 피해자들의 신상 정보가 담긴 거대한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전 세계 고객들의 주문 목록까지. 박한석의 컴퓨터에서는 더욱 충격적인 자료들이 발견되었다. 그는 단순한 범죄자가 아니라 인간을 완전히 물건으로 보는 사이코패스였다. 그의 개인 일기에는 인간의 가치는 보유한 장기의 시장 가격으로 결정된다. 효율적인 해체 과정을 통해 한 사람당 평균 3억 원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같은 끔찍한 계산들이 적혀 있었다. 국제공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붉은 거미줄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인터폴의 협조를 받아 조사한 결과 이 조직은 일본의 야쿠자, 중국의 삼합회, 동남아시아의 마피아들과 긴밀히 연결된 거대한 국제범죄 네트워크였다.
이들의 주요 표적은 각국에서 가장 약한 계층의 젊은 여성들이었다. 가난한 가정 출신고와 탈북자 불법 체류자, 가출 청소년들이 주된 희생양이었다. 이들은 취업이나 결혼을 미끼로 유인된 후 납치되어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았다. 백두는 이제 국제수사의 핵심 구성원이 되었다. 백두의 후각 능력은 최첨단 과학 장비로도 탐지할 수 없는 미세한 생체 신호까지 감지할 수 있었다. 인터폴에서는 백두를 살아있는 생명 탐지기라고 불렀다. 몽골에서 박한석의 흔적이 발견되었다. 그는 라오스에서 성형수술을 받아 얼굴을 완전히 바꾸고 가명으로 살고 있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똑같은 짓을 계속하고 있었다. 현지 유목민 여성들과 중국 연변 지역의 조선족 여성들을 납치해서 중국 본토로 팔아넘기고 있었던 것이다. 몽골 공안부와의 공조작전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었다. 박한석은 울란바토르 외곽의 비밀 아지트에서 체포되었다. 그의 아지트에서는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 그는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전 세계 취약계층 여성들의 정보를 수집하고 가장 효율적인 납치 방법을 계산하고 있었다. 이 AI 시스템의 이름은 하베스터하어비스터였다. 수학자라는 뜻이었다. 하베스터는 소셜미디어 빅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경제적으로 어렵고 사회적으로 고립된 여성들을 찾아내고 그들에게 접근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제시했다. 구인구직 사이트의 가짜 채용 공고, 데이팅 앱의 가짜 프로필 아르바이트 모집 광고, 해외 취업 상담 등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했다. 심지어 SNS에 올린 사진과 글을 분석해서 그 사람의 성격과 취향까지 파악한 후 맞춤형 유인 전략을 세웠다. 박한석이 체포되면서 하베스터 시스템의 전모가 드러났다. 이 AI는 단순히 정보 수집만 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16개국 47개 거점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있었다. 각 거점의 재고 상황을 파악하고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며 최적의 수익을 창출하는 완전 자동화된 시스템이었다. 하베스터가 무력화되면서 붉은 거미줄의 전 세계 네트워크가 동시에 마비되었다. 16개국에서 일제히 급습 작전이 시작되었다. 도쿄, 베이징, 방콕, 마닐라, 호치민, 자카르타 등에서 총 347명의 피해자가 구조되었고 189명의 조직원이 체포되었다. 한국으로 송환된 박한석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었다. 서울중앙지법 대법정에서 열린 재판은 한국 사법사상 최대 규모였다. 피고인 73명, 증인 420여 명, 변호사 60여 명이 참여하는 거대한 재판이었다. 박한석은 법정에서도 전혀 반성하지 않았다. 나는 단지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실현했을 뿐이다. 라고 그는 말했다.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장기를 공급한 것이다. 이것은 시장 경제의 기본 원리다. 도덕은 비즈니스와 별개의 문제다. 하지만 생존자들의 증언은 그의 냉혹한 논리를 완전히 무너뜨렸다. 이지은은 법정에서 이렇게 말했다. 저는 상품이 아닙니다. 제게는 가족이 있고 꿈이 있습니다. 당신이 제게서 빼앗으려 했던 것은 장기가 아니라 미래 자체였습니다. 최민지는 저는 다른 피해자들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만약 백두가 없었다면 우리는 모두 죽었을 것입니다. 백두는 우리의 생명의 은인입니다. 라고 증언했다. 다른 생존자는 매일 밤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공포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인간이 아닌 부품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백두는 우리가 살아있는 인간이라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라고 말했다. 판결은 신속하고 엄중했다. 박한석에게는 사형이 선고되었다. 다른 주요 조직원들도 무기징역 또는 30년 이상의 중형을 받았다. 조직의 모든 재산은 몰수되어 피해자 치료와 사회복구 프로그램에 사용되기로 했다. 백두는 대한민국의 국민적 영웅이 되었다. 청와대에서 열린 특별 표창식에서 백두는 국민안전 공로훈장 1급을 받았다. 진돗개로서는 사상 최초였다. 대통령은 백두는 말을 할 수 없지만 가장 웅변적으로 정의를 외쳤습니다.
한 마리 개의 용기가 수백 명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라고 말했다. 표창식에는 구조된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지은은 백두의 목에 직접 훈장을 걸어주며 눈물을 흘렸다. 백두야, 고마워. 내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모두 죽었을 거야. 최민지는 백두를 꼭 안고 미안해, 내가 널 힘들게 했지. 하지만 넌 모든 걸 이해했구나 라고 속삭였다. 백두는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했다. 화려한 행사나 박수갈채에 전혀 들뜨지 않았다. 오직 주변 사람들의 냄새에만 집중했다. 혹시 또 다른 위험이 숨어있지는 않을까? 혹시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가 있지는 않을까? 그것이 백두의 본능이었다. 언론들은 백두를 집중 조명하기 시작했다. 인천공항의 기적, 진돗개 수사관, 4발 달린 영웅 등의 제목으로 연일 보도되었다. 해외 언론들도 관심을 보였다. CNN, BBC 등에서 취재진을 보내왔고 백두의 이야기는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하지만 백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수록 김민중 경위는 걱정이 되었다. 백두는 원래 조용한 성격인데 너무 시끄러워지는 것 같아서요. 하지만 백두는 여전히 매일 아침 공항에 출근해서 자신의 임무를 묵묵히 수행했다. 어느 날 한 기자가 김민중 경위에게 물었다. 백두가 그날 왜 그렇게 반응했다고 생각하세요? 단순히 훈련받은 대로 행동한 건가요? 김민중 경위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대답했다. 백두는 냄새로 세상을 봅니다. 그날 백두가 맡은 것은 단순한 피냄새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절망의 냄새, 공포의 냄새, 죽음의 냄새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희망의 냄새이기도 했어요. 아직 살아있다는 희망, 구조될 수 있다는 희망의 냄새 말입니다. 백두는 그 미묘한 차이를 놓치지 않았어요. 전국 각지에서 백두를 보러 오는 사람들이 줄을 이었다. 특히 실종자 가족들이 많이 찾아왔다. 우리 딸도 찾아주세요. 우리 아들 냄새도 맡아보세요. 하지만 김민중 경위는 이런 요청들을 정중히 거절했다. 백두는 만능이 아니었고 특정 조건에서만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두의 명성은 계속 높아졌다. 서울 한강공원에 백두의 동상이 세워지기로 결정되었다. 높이 3m의 청동상으로 백두가 경계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는 모습이었다. 동상 아래에는 목소리 없는 정에 백두의 용기가 세상을 바꿨다라는 문구가 새겨졌다. 동상 제막식에는 수만 명의 시민들이 참석했다. 구조된 피해자들도 모두 참석해서 백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한 피해자는 백두 동상 앞에서 매년 백두의 생일을 축하할 거예요 라고 말했다. 국제적으로도 백두의 명성이 퍼져나갔다. 유엔에서는 백두를 인간의 존엄성을 지킨 동물 영웅으로 선정했다. 미국 시간지는 백두를 올해의 영웅으로 선정하며 표지에 실었다. 일본에서는 백두를 주인공으로 한 애니메이션 제작이 확정되었다. 하지만 가장 의미 있는 것은 백두의 이야기가 전 세계 인신매매 퇴치 운동에 미친 영향이었다. 백두 효과라고 불리는 현상이 나타났다. 각국에서 인신매매 신고가 급증했고 시민들의 관심도 크게 높아졌다. 유럽연합에서는 백두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동물을 이용한 인신매매 탐지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미국에서도 FBI가 백두와 같은 특수훈련을 받은 개들을 활용하기 시작했다. 한국에서는 백두를 기념하는 다양한 활동들이 시작되었다. 매년 백두가 사건을 해결한 날을 인권보호의 날로 지정했다.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에서는 백두의 이야기를 통해 인권교육을 실시했다. 백두재단이 설립되어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과 예방활동을 시작했다. 구조된 피해자들의 치료비와 생활비를 지원하고 인신매매 예방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재단의 로고는 당연히 백두의 모습이었다. 넷플릭스에서는 백두의 이야기를 다룬 다큐멘터리 시리즈를 제작했다. 백두, 진실을 찾은 개라는 제목의 이 시리즈는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었다. 할리우드에서도 백두를 주인공으로 한 영화 제작을 추진했다. 하지만 정작 백두는 이 모든 관심과 명성에 대해 무관심했다. 매일 아침 공항에 출근해서 자신의 일을 묵묵히 해낼 뿐이었다. 김민중 경위는
백두는 자신이 영웅인지도 모르고 그저 자신의 의무를 다할 뿐이라고 말했다. 어느 날 공항에서 한 어린아이가 백두에게 다가왔다. 백두야, 우리 언니 찾아줘서 고마워. 아이의 언니는 붉은 거미줄 사건에서 구조된 피해자 중 한 명이었다. 백두는 아이의 머리를 살짝 핥아주었다. 그 순간을 본 사람들은 모두 눈물을 흘렸다. 시간이 흘러도 백두의 일상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 여전히 매일 공항을 순찰하고 의심스러운 냄새가 나면 즉시 반응했다. 다만 예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백두를 알아보고 인사를 건넸다. 백두는 그들에게 꼬리를 살짝 흔들어 보일 뿐이었다. 붉은 거미줄 사건 이후 한국의 인신매매 신고 건수는 500% 증가했다. 시민들이 주변의 의심스러운 상황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다. 백두처럼 예민하게 살자는 것이 새로운 사회 운동이 되었다. 공항에서도 변화가 있었다. 보안요원들이 더욱 세심하게 승객들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백두가 놓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 는 의식이 생겼다. 실제로 백두 사건 이후 공항에서 적발되는 각종 범죄가 크게 증가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사람들의 의식이었다. 더 이상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었다. 의심스러운 상황을 보면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문화가 자리 잡았다. 백두의 이야기는 학교 교과서에도 실렸다. 도덕 시간에 배우는 용기와 정의의 대표적 사례가 되었다. 아이들은 백두를 통해 작은 존재도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어느 날 기자가 백두에게 특별한 질문을 했다. 백두가 말을 할 수 있다면 뭐라고 할까요? 김민중 경위는 웃으며 대답했다. 아마 그냥 내 일을 했을 뿐인데 왜 이렇게 난리야라고 할 것 같아요. 실제로 백두는 모든 관심과 찬사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겸손하고 성실했다. 화려한 조명 아래서도 카메라 앞에서도 자신의 본분을 잊지 않았다. 그것이 백두를 진정한 영웅으로 만드는 이유였다. 몇 년 후 백두는 은퇴를 앞두게 되었다. 나이가 들어 체력이 예전 같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자신의 임무를 다했다. 은퇴식에서 백두는 마지막으로 공항을 한 바퀴 돌며 작별 인사를 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백두를 배웅하러 나왔다. 구조된 피해자들, 공항 직원들, 언론인들, 그리고 백두를 사랑하는 시민들까지 모두가 백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백두는 평소처럼 차분하게 모든 이들에게 인사를 받았다. 은퇴 후에도 백두는 여전히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다. 김민중 경위와 함께 조용한 노후를 보내면서도 가끔 학교나 단체를 방문해서 아이들을 만났다. 백두를 보는 아이들의 눈은 언제나 반짝반짝 빛났다. 백두의 후계자들도 훈련을 받기 시작했다. 백두 프로그램이라는 특별 훈련 과정을 통해 제2, 제3의 백두들이 양성되었다. 이들은 백두의 정신을 이어받아 사람들의 안전을 지키는 임무를 수행했다. 백두의 이야기는 이제 전설이 되었다. 하지만 그 전설은 단순한 옛이야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살아있는 교훈이었다. 작은 존재라도 용기를 가지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였다. 오늘도 인천국제공항에는 백두의 후계자들이 근무하고 있다. 그들은 백두가 그랬듯이 묵묵히 자신의 임무를 수행한다. 혹시 모를 위험으로부터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백두가 남긴 가장 큰 유산은 단순히 범인을 잡은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사회, 서로를 지키려는 마음,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용기였다. 백두는 말할 수 없었지만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했다. 정의는 크고 화려한 행동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 때로는 한 번의 지즘, 한 번의 관심, 한 번의 용기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 지금도 어딘가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 백두가 그랬듯이 우리도 그들의 작은 신호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그것이 백두가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숙제다. 백두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가 시작한 변화는 계속되고 있다. 더 안전하고 더 따뜻한 세상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다.
백두의 정신을 이어받아서